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추진됩니다.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가 이달 말 한국 GM 부평 공장에 설립되는 것으로 SBS,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올해 6%대 초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대중국 수출의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포함한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효과는 있을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일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생계 보장, 또 취업 지원을 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노사정 합의로 마련이 됐습니다.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준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지원 대상부터 좀 볼까요? 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인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사노위 측은 지원 금액에 대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이고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문은 내일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문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네, 사회안전망 개선위가 내놓은 합의문에는 고용안전망과 관련한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업급여 현실화를 언급했는데요. 올해 실업급여는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20원으로 설정됐는데 상하한액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위는 또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저성장, 그다음에 이 빈부격차, 즉 양극화를 많이들 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성장과 일자리, 복지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죠? 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성장과 관련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서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 등 경제 현안은 근본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법 역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을 통해서 복지 재정을 늘리고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이 인적 자본이 다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서영경 대한상의 싱크탱크 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과 영국 같은 나라들은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안정적인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대체로 성장과 분배의 일자리의 균형을 이룬 그러한 국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가 귀결이 되는데요. 이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오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누리는 복지가 내 세금에서 나간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처럼 포용적인 성장으로 간다고 하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오는 2030년대 후반 OECD 평균 수준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설립 시기, 장소가 SBS,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와 GM이 국내에 설립하기도 약속을 한 지 10개월 만에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건데요. 권세욱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가 이달 말 생산 공장이 있는 인천 부평에 신설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M이 정부와 지난해 5월 아태본부를 한국에 세우기로 합의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국내에 아태본부가 설립되면서 한국 GM의 위상이 높아지고 철수설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수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정부로서는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를 유치했다는 명분도 얻게 됩니다. GM 아태본부가 설립되면 고사 위기인 부품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GM 아태본부가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과 미래차 부품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부품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품의 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매달리는 전속 계약이 아니라 수출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일각에선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아태본부가 담당하던 생산 총괄 등 핵심 기능이 남미와 중국으로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연구법인 분리를 마친 한국GM이 GM 아태본부까지 품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신차 개발과 생산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SBS CNBC 권석유입니다. 자본 잠시 상태에 있는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은행입니다. 취재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예, 결국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채무를 출자 전환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오늘 국내 채권단이 채무 6,874억 원을 출자 전환하면서 채무 액수만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 1,142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이 주식은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과 필리핀은행에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남호 회장은 경영권이 이제 상실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한진중공업과 채권단은 또 기존 한진중공업 주식의 86.3%를 감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한진중공업 홀딩스 등이 보유한 주식은 전량 소각하고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5대1의 비율로 차등 감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조남호 회장은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최대 주주의 지위도 한진중공업 홀딩스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뀝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 회사 전반에 이제 손을 댈 텐데 사업 구조도 바뀐다면서요? 네, 한진중공업은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본을 확충하면서 영도 조선소를 주축으로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제로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는 2016년 채권단의 자율협약 이후 군함 등 특수선을 집중해서 수주했습니다. 모두 27척, 1조 2천억 원 상당의 신조 물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은 등 채권단은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6일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동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긴급 협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협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미세먼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후 들어 농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충청 등 중부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매우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여전히 웃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서울 수도권에는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기 정체 등 기상 여건 악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의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인한 대기 정체와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이 많이 불고 차가운 북풍 기류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을 차명 주식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KCGI는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에 대해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후에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 3명이 한진칼 주식 22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차명 주식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물류 계열사인 글로벌로지스와 로지스틱스를 합친 통합 물류회사 롯데글로벌로지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오늘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법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검찰이 조세 포털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테크인 성남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처는 지난 2017년 특별세무조사를 거쳐서 한화테크인에 합병되기 전 삼성테크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서 누적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의 영업 정지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은 화산건설, CQI 등 4곳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제로페이의 한 달 결제 금액이 2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로페이 결제 실적은 8,600여 건에 결제 금액 1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로페이 정식 등록 가맹점이 4만 6천여인 곳을 감안하면 점포 한 곳당 거래 실적은 평균 0.2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나섰죠.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6일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동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동이 되면 그만큼 상태가 나쁘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주일 가까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나쁘다는 얘기여서요. 오늘 대통령의 그 관련 대책 지시 내용도 좀 한번 짚어보고요. 잠시 후에는 의사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팁도 좀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 장임석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6일 연속 발령된 건 처음이죠? 네, 2017년에 이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6일째 발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는 어떤 기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또 미세먼지로 오염되고 내일 또 오염이 심각하게 된다고 예상될 때 이렇게 발령이 됩니다. 그럼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가 가만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가 발령되려면 매우 나쁜 그 경보 주의보 이상 수준이 돼야지 이제 발령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오염 심각하다고 볼 때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현재까지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제가 발동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보이더군요. 내일까지 발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내일도 안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 내일 오후부터는 이제 강한 이제 북풍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들어왔던 서풍은
나쁜 바람이었군요. 예, 오염돼 공개 들어왔었고요. 예. 예, 그 뭐 얘기는 이제 잠시 이제 중국 얘기할 때 아마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 오늘 서울 보건환경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사실 내용이 새삼스럽지는 않더군요. 국내 대기 정책 뭐 이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영향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도 했었는데 센터장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계속 하실 테니까 이게 사실 비중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의 미세먼지 오염 심한 날은 이제 국외 영향과 국내 영향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편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국내의 기여도를 양적으로 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먼저 국외에 유입될 때 기여도가 한 70 정도 국외 기여도가 나타나고요.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여도하고 국외 기여도가 절반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번에 6일 연속 지금 비상 저감 조치 발동된 요 최근 일주일 상황을 보면은 시작은 뭐 중국에서 들어온 서풍을 통해서 들어온 나쁜 그런 오염된 그 공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고 한반도의 대기가 정체돼 있으니 여기서 계속 쌓이고 한 상태. 그러면서 이제 초미세먼지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식으로 더 악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유입될 때 아주 요즘에 세게 유입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입되고 그게 이제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이제 그 해소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국내 오염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세간의 좀 오해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중국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50%를 훨씬 넘는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국내의 기여도는 좀 장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고 이제 고농도 사례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좀 그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장기간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한 50대 50 정도. 평상시에. 그렇고 고농도 시에는 이제 국외 기여도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여도라고 그러니까 혹시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이제 내각에 지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뭐 추경이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뒤에 여쭤보고 일단은 눈에 확 띄는 건 인공강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올 1월 말이었나요? 그때 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도 별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뭐 데이터를 쌓겠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인공강우를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는 이제 그 평균 오염도는 개선되는데 이제 고농도가 이제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런 문제, 고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증후는 이제 그 미세먼지 그 고농도가 발생하는 조건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 제기들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현재는 인공증후 실용화 기술부터 저희가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인공강우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많죠. 뭐 이를테면 중국도 인공강우를 예전부터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많이 나서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인공강우를 통해서 꼭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농업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미세먼지 같이 오염을 해소하는 데는 아직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보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인공강우를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삼는 이유는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비가 오면은 이제 그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서 이제 해소되는데 그 좀 적은 비보다는 좀 일정 이상의 비가 와야지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략 그게 한 10mm, 10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많이 가는 아니네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적실만하다 싶을 정도만 내려줘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인공강우를 통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과학적으로 볼 때 갈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초 연구 단계지만 이제 실용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나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 이제 중국과 협력을 더 이제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이제 회의를 하자고 뭐 날짜를 잡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를 텐데 그 동안에도 계속 이런 협조, 그러니까 협력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양국 이제 정부 간 협력과 또 지자체 간의 협력들도 있었고요. 그 동안에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의 대기 관리 정책들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이제 중국 대기 관리에 적용을 해서 효과도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 교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경우에는 이제 양국 다 이제 미세먼지로 큰 이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은 미세먼지에 보면 같은 이제 영향권에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염되고 나빠지고 또 시차를 가지고 이제 중국이 먼저 오염되면 하루나 이틀 뒤에 우리나 오염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조해서 이제 이런 이제 비상 저감 조치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배출 저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가 그 특히 이제 봄 직전 이제 추워질 때 이때가 항상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석탄을 좀 발전소에 쓰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 그러니까 일반 가구의 난방으로 석탄을 또 많이 쓰고 그래서 거기서 그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감소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걔네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제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라고 5개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특히 이제 가정 난방을 이제 석탄에서 이제 가스나 전기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전환이 되고 아마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추경 얘기까지 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도 편성하라. 올해 그 기획재정부가 얘기한 걸 보니까 올해 본 예산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 8천억 정도. 이 정도도 작은 돈은 분명히 아닌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의 그 학교에다가 청정기 까는데 뭐 몇천억 정도 든다는 얘기가 뭐 몇천억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본 예산 1조 8천억 중에서 그런 부분들 쓰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인공강우로 이런 데 좀 예산 쓸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있을 텐데 1조 8천억 예산을 알고 있을 텐데 추경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이런 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어떤 대책들 말고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큰 대책을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세먼지 근본적인 이제 대책은 이제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고 뭐 사업장의 환경 설비를 강화하거나 또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또 발전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간에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특히 이제 취약하거나 민감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이제 이런 고농도로부터 이제 건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평상시에 근본적인 해결하는 정책과 이제 고농도시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비상적인 상황, 지금같이 매우 나쁜 이제 대기오염이 발생할 때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권 확보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하면은 이제 올해 본 예산에 포함된 1조 8천억 가지고는 이제 모자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만큼 이제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석탄 발전 같은 걸 좀 줄인다든가 경유차를 뭐 심지어 2부 제기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국내적인 요인은 일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 근본 배출 저감은 한 지금 목표가 한 30% 이상을 줄이는 게 목표죠. 30% 정도. 예, 그걸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정책들 펴고 있는데 이제 고농도시에 특히 이제 대책으로 지금 뭐 차량 2부제나 뭐 조업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좀 고농도시의 건강 보호하는데 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내니까 아이들 이제 밖에서 체육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틀면 좀 뭐 나아질 수 있는 거는 뭐 분명히 좋을 텐데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전에 계셨던 건설 근로자 같은 분들 계시고 미화원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버스라든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속 밖에 계시는 분들이고 등등등 이런 분들
결국은 정부가 만약에 추경까지 편성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까지 골고루 다 뭔가 어쨌든 혜택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외국에 보면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 말씀하신 야외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호흡기 질환 같이 좀 취약하신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을 교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야외에서 장기간 노출되는 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좀 사회가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이제 정부에서 꼭 직접적인 지원하기 앞서서 또 해당 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회사에서도 아마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센터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센터장님이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제 고민하시고 하면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뭐 예산이 이런 것들 관계없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이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그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기간의 처방이 좀 없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또 주변국에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정책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센터장님 생각하세요? 그전에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이제 국내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의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 예를 들어 어디를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뭐 수도권은 지금 이미 총량제라고 해서 미세먼지 발생 총량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거를 이제 충청권이나 동남권, 뭐 이렇게 여수, 광양권 이렇게 이런 데 해당되는 사업장은 어디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곳이 이제 석유 정제나 석유화학, 그 제철, 시멘트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데를 줄여 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화물차나 노후 경유차의 발생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확대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기존에 하던 정책을 속도감 있게 더 빨리 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적절한 대책이 될 것 같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PD한테 좀 제 여기로 들어온 얘기가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이 됩니다. 일주일 채우네요, 결국은. 그 다음 날은 좀 어떨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일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건강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경희의료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이승현 교수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미세먼지 관련 환자분들 좀 많이 늘었습니까? 예, 요즘 일단은 이제 만성 기도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조금 방문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폐 질환이 없는 분들도 목이 컬컬하다든지 좀 숨이 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보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이 미세먼지 심각한 상황이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로 보세요? 네, 미세먼지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호흡기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호흡기 쪽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가 이제 혈류로 흡수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흡수가 되면은 뇌에도 도달을 하게 되고 심장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요. 뇌로 말하면 여러 가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 심장 쪽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관상동맥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임산부,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이 미세먼지가 혈류를 따라서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연구까지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폐 쪽뿐만 아니라 전신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이 12,000명이 된다 이런 조사 결과도 하여간 나오던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치매나 이런
마스크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뭐 마스크를 쓴다는 거, 집에 청정기 설치한다는 거 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좀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더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네, 저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이제 외부 외출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가 이제 최고로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예. 네, 마스크라고 해서 가장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식약처에서 보건용으로 허가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스크 앞에 KF80, KF94 이런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리아 필터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가 되겠고, 이제 80 이상 수치가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미세먼지 입자를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를 쓰시면은 이제 미세먼지 있는 날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스크 쓰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크 쓰시고 가장 중요한 게 코 쪽에 보시면 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코를 반드시 코 쪽에 있는 심을 눌러가지고 얼굴에 밀착을 해야 되는데요. 밀착이 안 되면은 마스크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도 있지만 코와 뺨 사이로 들어오는 그 벌어진 곳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그 공간이 떠 있으면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코 쪽을 완전히 심을 눌러서 코와 뺨 쪽으로 마스크를 밀착을 하고 또 끈이 있다면은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에요. 숨을 쉴 때 약간 숨쉬기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셀프 테스트를 하고 마스크를 쓰셔야지 그렇게 그렇지 않고 숨이 편하게 쉬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마스크를 잘못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교수님 한 번 더 쓰면 안 되죠? 네, 이거 하나를 더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걸으시려면 그 KF 숫자가 높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KF 99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세먼지를 99% 이상 걸러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수치 높은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얼굴에 잘 밀착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문 다 꽁꽁 닫고 있는다고 그래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면서요? 일단은 집안 공기도 일단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옷이나 침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는 바깥에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으면 환기를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환기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공기청정기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창문을 닫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오늘 나온 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라는 이 공간의 특성상 천장도 높고 또 공간이 되게 넓고 또 심지어 복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 설치해가지고는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확실히 미세먼지를 줄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공기청정기의 크기 아니면 정화 능력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 한 곳이라면 아주 큰 공기청정기를 한 대 또는 작은 거 2대 이렇게 어떤 규정화 시켜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큰 교실인데 작은 공기청정기 한 대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공간에다가 왜 소방법으로 조그만 소화기 하나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의료원 이승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어제 저희도 비즈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세 곳의 저가 항공사들에 대해서 신규 면허 허가를 내줬죠. 이제 이 세 회사는 준비가 되면 이제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고 이제 승객들을 실어 날아도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 군데 중에서 오늘 한 군데 에어 프레미어라는 이 항공사 관계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에어 프레미어의 김문권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회사가 그 조금 기존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이랑 조금 그 컨셉이 다르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에어 프레미어는 국내 유일의 중장거리 전문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거리. 네네. 예.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어 프레미어는 LCC가 아니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 그냥 일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랑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LCC라는 거는 이제 면허가 있는 게 아니고 마케팅 개념입니다. 마케팅 개념이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를 FSC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굳이 말한다면 HSC,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한 좌석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항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마케팅 포인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장거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를테면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건 우리가 단거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미국 정도 가면 이제 조금 장거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장거리면은 동남아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중장거리라 하면 이제 보통 한 5시간 이상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에어 프레미어는 이제 국내에서는 뛰지를 않습니다. 국내 뛰지 않고 중국도 뛰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년 9월에 이제 비행기를 첫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어디 이제 생각하십니까, 노선은? 예, 저희들이 면허는 이제 어저께 이제 발급을 이제 받았는데 내년 9월이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깁니다. 그 긴 이유가 이제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 7879 비행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합니다. 아주 새 거네요. 예, 아주 신형입니다. 그 신형 비행기라서 저희들이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 이제 경영진들이 제작사하고 리스사하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내부 아이템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대, 2021년에 이제 2대 계속 연차적으로 2대씩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까지는 내후년까지 5대가 비행기가 이제 에어 프레미어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5대 가지고 이제 어디 주로 다니실 생각이세요? 네, 운항 첫 해에는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일본의 이제 나리타, 오사카 그리고 홍콩에 이제 취항할 예정이고요. 2021년부터는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하고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 공항에 이제 취항할 또 예정입니다. 이 서부 쪽까지는 미국 서부 쪽, 중장거리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거리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 쪽, 일본 쪽, 그다음에 홍콩도 그렇고 이제 미국 서부 쪽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국적 항공사, 대형 항공사들이랑 경쟁이 굉장히 세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노선을 대형 국적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좀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실리콘밸리 지역은 우리나라 국적사가 지금 취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요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취항하려고 하고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비행기 공급 좌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가고 싶으나 여건상 2021년에 LA하고 산호세를 이제 취항할 예정입니다. 틈새 전략이죠, 일종의. 그래서 틈새 항공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쪽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3군데 추가로 이제 허가가 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9개나 돼서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에어 프레미어만의 경쟁 전략이라 할까요? 그건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에어 프레미어는 이제 3비행기로 중장거리를 가는 이제 회사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른 곳과는 달리 저희들은 이코노미 좌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2개의 좌석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1등석, 비즈니스석은 없습니다.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는 좌석 간 길이가 35인치인데요. 전 세계 항공사에서 가장 넓습니다. 이코노미도 그럼 꽤 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가 넓은 곳은 보통 한 33인치인데 저희들은 35인치를 전 이코노미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요. 비행기 요금도
한 80에서 90% 정도로 대형 항공사 수준으로 그 정도로 많이 낮췄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표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은 거는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통해서 언제쯤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자기 비전이 있다. 뭐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저희들은 에어 프리미어는 LCC와 경쟁이 아니라 LCC와 상생하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바로 내년 9월부터 시행을 하면 손익분기점 한 1년 이내에 바로 맞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탄소 복합 소재인 787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한 20~30%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 이제 국민들의 편안한 서비스를 모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항하는 시기는 내년 9월이다. 내년 9월에 첫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중국 경제 얘기를 오늘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신세동 교수님하고 중국 얘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성장률 전망치가 6에서 6.5% 이렇게 레인지로 했다는 얘기하고 그 이유 얘기를 좀 들었고요. 오늘은 그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앙대 경제경영대 송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이렇게 레인지로 잡은 거는 이렇게 넓게 잡은 건 또 이것도 낯서네요. 일단 뭐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작년에 뭐 OECD 아웃룩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를 봤을 때는 6.5% 정도 그 이상이 그것 자체도 상당히 낮아진 거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6.0하고 6.5 사이로 잡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과 그다음에 그만큼 이 미국과의 트레이드 무역 분쟁 자체가 지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인들도 자기네나 경제가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쌓여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군요. 저는 불확실성이 외부에서 오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내부적인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뭐 지방 경제 부채가 많다라든가 맞습니다. 뭐 금융 부채가 등등등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처럼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참여하는 주체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버리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결정이 길어지죠. 네, 그래서 서로 협조, 그러니까 이 코오디네이션을 하는 것에도 발맞추기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해서 이제 바꾸는데 유리하고 최근에 이제 그 스티븐 로치라고 그 지금 현재는 뭐 대학교 예일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오랫동안 사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측은 중국 경제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스스로가 구조 조정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조를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의 수출주도 그다음에 굉장히 과잉으로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거를 바꿔서 저축을 덜 하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하더라. 내수 시장을 높이는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중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깎아준다라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금리를 낮춰주고 지불준비금 비율을 좀 낮춥니다. 그러면은 결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내부적으로 중국 문제가 지금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어쨌든 6.5%도 아니고 작년처럼 네. 이번에 6%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큰 걱정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뭐 27%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수출 구조 자체가 네.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와서요. 네. 뭐가 그렇게 우리 수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싶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취약하다기보다는 중국이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급, 그다음에 완성품을 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 자체 시장에서 자동차도 공급하고 스마트폰도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재 같은 것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주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죠.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별로 안 팔리잖아요. 예, 힘을 못 쓰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가격이 싸고 삼성과 버금되는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소위 말해서 화웨이나 샤오미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제가 보기로는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 뭐죠? 뭐 전시하고 서로 발표하는 데서 MWC요? 예, 폴더블 폰을 나오면서 이 폴더블 폰을 가지고 삼성에서는 상당히 중국 시장을 지금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다. 예. 화웨이에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었지만 화면의 이그러짐이라든지 글쎄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우위를 확실히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출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할 만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재나 이런 거를 수출할 수밖에 없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고. 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 중간재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성장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전략도 거고 있고요. 전략도 네. 있는 거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중간재 수출하던 나라가 갑자기 뭐 내일부터는 완성품 수출하기는 어려운 거고 어렵죠. 우리가 중국에다가 석탄이나 뭐 철광석을 팔 수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럼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고 쉽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군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조금 물러서는 뒤처지는 경우가 생기지만은 이것이 조금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요?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중미 무역 분쟁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이미 그거에 대한 고통을 아직까지는 뭐 0.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 GDP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선거도 가까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2018년도 1년 동안 트럼프가 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1월 달에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돼 있는가 하면 결국은 관세를 물린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거를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은 부담하고 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수입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마진을 붙여서 미국에서 110달러의 물건을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관세가 25%가 붙여버리면 이것이 이제 125달러를 그렇죠.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수입업자가 계속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변화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110달러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수입을 하고 거기는 관세를 안 붙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네들 마진 붙여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오히려 미국 소비자한테도 좋고 미국 수입업자한테도 좋게 됩니다. 근데 뭐가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느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 25%를 붙여서 미국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느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줬던 거를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입업자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바꾸게 되면은 그거를 세금을 벌충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전체의 손해가 발생할 그러네요.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은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기가 길어지면 길수록 미국 정부에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많은 데인데 네네.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건 시간이 좀 저희가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말씀 더 듣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슬기롭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게 있네요. 지금은 기대할 만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수입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뭐 훨씬 더 앞선 제품이고 그렇죠. 비싼 제품이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달리 무역 전쟁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오히려.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미국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기조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현재는 버팅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역금융 지원한다는 내용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그렇죠.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좀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